방금 그 소개하셨는데 저는 공주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1984년 3월 10일자로 영천의 인고면에 있는 인고중학교, 지금은 안타깝게 그 학교가 별빛중학교로 이렇게 통합이 돼가 지금은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난 2월 말에 산내중학교 경주에 교장 정년 퇴임을 하고 현재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및 산내복지회관에서 풍물가요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너무 많고 시간은 짧습니다. 서원만 해도 뭐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드릴 말씀도 많고, 다만 좀 조심스러운 것이 현장에 가시면은 현장감이 있는데 현장에 갈 수도 없고 여기에서 또 현장 답사 분위기를 다 내기도 어렵고, 다만 오늘의 얘기 초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유교 문화의 저는 핵심을 정신으로 보거든요. 정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의병항쟁 정신도 결국 어디에서 나왔을까? 유학, 유교와 매우 밀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뒤에 가면은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 서당, 향교, 그다음에 그 서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선시대의 그 교육시설을 둘러볼 때 사전에 답사의 그 기본 지식을 아시면은 어딜 가시든 서당, 향교, 서원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 그 공간 배치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유교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때에 따라 답사하시는 데에 참고될 만한 것을 공통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이것저것 제가 보고 그 중에 좀 자료가 괜찮은 거를 몇 가지를 제가 골라 뽑았습니다. 자양서당, 인고면 삼베리에 있죠. 그 다음에 영천향교 대성전, 신령향교 대성전, 인고서원, 용계서원, 고천서원, 도잠서원, 도계서원, 이렇게 그 밖에 서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서원은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이렇게 알뜰하게 남아있는 서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 중에 좀 보존이 잘 된 서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신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5시라고 유명한 그 문학인데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이 게오르기의 명언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홍익인간 얘기 어디서 나오죠? 예, 당군 이야기에서 나오고 우리나라 교육법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 이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따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의 명언이 있습니다.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그리고 토인비는 한국의 가족 제도와 효에 관하여 나는 한국의 가족 제도와 효도 문화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제도보다 훌륭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처럼 훌륭한 생활 양식을 영구히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미풍양속을 서양에 수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아낌없는 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족 제도와 효는 유교, 유학과 매우 밀접하죠. 그래서 이분 말씀을 제가 서두에 소개를 드립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명언은 의병을 얘기하기 위해 제가 미리 사전에 이렇게 이분 말씀의 명언을 브리테닉 사전에서 뽑았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자, 핵심은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응전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응전을 잘하면은
발전적으로 살아남고 응전에 실패하면은 그 나라는 쇠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외부 환경의 도전에 응전을 잘하면은 발전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나라는 쇠퇴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연령층이 참 다양하신데 젊었을 때부터 외부 환경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응전하는 분들은 노후가 편안한데 대충 살다 가면은 노후가 참 걱정스럽죠. 저도 지난 2월 말에 이제 교장 정년 퇴임을 하면서 38년 동안 교육 경력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달은 멍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이거는 역사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평생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의 도전에 어떻게 내가 응전할 것인가. 그래서 한때 그 MBC의 토요일 날 예능 프로그램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유재석에 뭐가 있습니까? 무한 도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끊임없는 도전을 하시면은 그분의 인생에 밝은 빛이 있을 걸로 굳게 믿습니다.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아주 무한 도전과 응전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서당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누가 그렸습니까? 보니까 김홍도 잘 아는 풍속도죠. 자, 이걸 딱 보면 이 그림이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자, 딱 보면은 이쪽 줄 학생이 얼굴 표정을 잘 보세요. 이쪽 줄이 얼굴 표정이 밝습니까? 여기가 밝습니까? 자, 우측이 밝습니까? 좌측이 밝습니까? 딱 보니까 얼굴 표정이 우측이 밝지요. 그 다음에 우측 애들은 주로 어디를 봅니까? 이쪽을 보고 있어요. 야들은 보기는 보는데 앞에 책을 막 보고 있지요. 야는 돌아 앉아가 있고 책이 뒤에 있습니다. 왜 책이 뒤에 있을까요? 상상력. 옛날 서당의 교육 방식이 다양한데요. 체험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암송도 있는데 내일까지 예를 들어가 천자문 어디까지 여러분들 자 집에 숙제다 외워와 해가지고 요 보시면은 책을 뒤에 놓고 책 안 보고 이제 외우는 거지. 외우다가 야가 딱 막혔어. 옆에 뭐가 있습니까? 회초리 보이죠? 그래서 야가 이제 맞고 우는 거죠. 기가 막히게 이걸 잘 그렸고 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 안타까워하는 얼굴 표정이 이게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보면은 회초리가 있어가 저도 한때는 이런 말씀 썼습니다. 뭐 합니까? 저한테 물으면은 교편 잡고 있습니다. 실제 그 뜻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쓰는 매거든요. 매. 그래서 실제는 교편 뜻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이거 들면은 바로 폭력 교사로 몰립니다. 이 교편이라는 것도 원래는 학생을 가르칠 때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매죠. 우리가 혼쭐을 낸다 하면은 그 뜻이 뭐죠? 혼쭐을 낸다. 어떻게 쓰입니까? 혼쭐을 낸다 하면은 이 혼쭐을 낸다는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 90 넘은 노모님이 자기 집에 식구가 많은데 막내 아들이 보고 싶은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막내 아들이 저 멀리 살아.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곧 죽을 시간인데 그래가 이 어머님이 막내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혼쭐을 놓습니까? 땡깁니까? 예? 혼쭐을 놓습니까? 혼쭐 땡깁니까? 예, 잘하시네. 자, 이게 이제 정신력이거든요. 어머님의 마음속에 늙으신 어머님 마음속에 우리 막내 아들 꼭 보고 죽어야지 작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막내 아들이 왔어. 아이고 왔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놓으면서 혼쭐을 놓는 순간 별세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신을 안 차릴 때 혼쭐을 낸다. 매우 중요한 영혼의 줄을 내한테 땡기다 이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있나 안 있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저를 보고 집중하시기 때문에 혼줄이 저하고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만약에 밖에 가서 해보세요. 별 재미도 없고 와, 뭐 째면한 사람 뭐 별 재미없는 저런 얘기 와 하노.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원에서 오셨지요. 그래서 제 얘기가 조금 귀에 들어오는 거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오시지 않으면은 얘기가 5분 듣기도 지겨워요. 아무튼 혼줄 얘기를 왜 했습니까? 제가 교편, 정신 차리라고 가르칠 때 때리는 매가 교편인데, 요 말을 앞으로 쓰기가 폭력 교사로 몰리기 때문에 이 말을 요새 쓰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잠시 좀 여러분들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안 심심하도록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서당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선화봉사 고려도경은 1123년에 중국 송나라 사신 서경이 고려에 왔어요. 왔는데 송나라 돌아가서 송나라 황제에게 올린 출장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여기 보시죠. 자, 고려의 마을 거리에는 경광과 서사, 여기에 서사가 서당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2개 또는 3개씩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민간의 미혼 자제가 무리를 이루어 선생에게 경서를 배운다는 기록이 있어 그 당시에
서당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당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유지, 도경서당. 좀 잘 사는 집안, 양반 집안에 훈장, 집안에서 이제 훈장을 모셔놓고 이웃 애들 이제 무료로 와서 배워라. 그거고요. 유지 조합서당. 마을에 몇몇 뜻이 있는 유지가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훈장을 초빙해가 애들 교육식입니다. 그 다음에 촌락 조합서당. 한 마을 전체가 조합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마을의 자제를 교육시킨 서당인데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의사가 잘 반영되었습니다. 일반 평민도 여기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에 훈장 자영은 자기 스스로 서당을 이렇게 만들어 하는 거죠. 소일거리 혹은 생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알바하는 거죠. 자, 서당인적 구성. 나이가 대충 7, 8세에서 15, 16세. 아까 여러분들 김홍도의 서당 그림을 유심히 보신 분은 학생 중에 이상한 학생이 한 명 앞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 예, 기억하시네요. 갓을 쓴 학생은 나이가 아주 많은 학생이고 장가 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5, 16세 요 사이인데 20세 전후의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당의 학생 수가 많으면은 훈장 밑에 뭐를 둬요? 접장을 두면 접장. 요새 같으면은 뭐 반장, 실장, 접장을 두었어요. 자, 주된 교육 내용은 강독, 읽기, 독해, 제술은 시짓기, 작문하기, 섭자, 한자 쓰기, 해서와 초서, 붓글씨 연서.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주로 보는가? 천자문, 유화, 그리고 계몽편, 동몽선섭, 경몽여결, 명심보감, 18사락 역사책입니다. 통감, 소학. 이 소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또 나옵니다. 나오고 제일 뒤에 가면은 옛날 조선시대 학생들의 소학 배우던 책을 제가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가 트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4서 5경 기초과정을 배워요. 기초. 초등교육기관이니까. 그래서 요 서당은 요즘 말로 하면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한 1, 2학년 그 정도 금방 이걸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교육과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초중 정도 보시면 되는데 중학교 1, 2학년, 3학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은 초중 거의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향교에 대한 그 문화재청 홍보 영상을 또 간단한 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향교. 영천이 향교 있는 동네 이름이 뭐지요? 교촌동이죠. 그래, 향교가 있는 동네 이름은 교촌동 혹은 교동, 향교 이름을 따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동이란 동네가 되게 많아요. 향교 근방 교동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교동 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동영상을 촬영 중인데 이거 해가 될런지 모르겠네. 예, 경주의 유명한 교동 법주도 향교 근방에 있거든요. 이 공장이. 공장인지 판매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왜 교동을 보여드리냐.
향교 있는 동네는 대부분은 학교의 향교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교동으로 짓습니다. 자, 그러면 향교의 성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향교의 성격은 오늘날 국립중등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국립대학에 해당되는 성균관보다 낮은 단계의 교육기관입니다. 자, 향교는 유학교육과 향촌교화의 양면 기능을 가지면서 사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만 조선 중기 이후부터 각지의 서원이 널리 설립되어 감에 따라 향촌교화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교의 문묘에서 정기적인 석전제와 같은 제례 행사를 강화함으로써 유교 이념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향교 학생들, 교생에게는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이게 향교는 평민도 갈 수 있는데 향교만 들어가면은 군대 안 가도 됩니다. 군역이 면제되는 특권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권을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 평민들 양인의 자제도 애들도 앞을 다투 향교 입교하려고 함으로써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조선시대 기본법전 경국대전에 의하면 향교는 각 지방관청에 관할 하에 두도록 하고 지방행정구역 부목군현이거든요. 요새 같은 우리가 도, 시군 면 나가잖아요. 그 당시는 부목군현인데 대도호부, 목에는 학생들 90명을 받고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면단이죠. 30명의 학생을 받도록 했으며 종유품의 교수와 정구품의 훈도를 두도록 경국대전에서 이렇게 명문화했습니다. 향교의 교육과정은 과거 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는 과목에 따른 선거를 말하며 선거란 관리 등용법을 뜻합니다. 향교에서 공부한 다음 소과, 생원과와 진사학과를 합쳐서 생진과라고 합니다. 일명 사마시, 생원과와 진사학과를 합쳐서 생진과. 여기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가 되었고 생원과 진사에게는 하급 관원으로 이제 벼슬을 할 수 있는 낮은 벼슬이죠. 요새 같으면 국어공무원 정도 입사할 자격 및 서울에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며 성균관에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대과, 이 문과에 합격해야 고급 관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생원과 진사는 대과를 지망하는 일종의 예비적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면은 생원과는 고려시대의 명경하면은 유교 경전에 얼마나 밝으냐, 유교 경전을 안 보고 예를 들어가 논어맹자 중용대학 이런 여러 가지 경전책을 안 보고 얼마나 밝게 잘 암송하느냐, 일종의 암송 시험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명경, 경전을 안 보고도 밝게 잘 외우느냐, 이게 명경과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생원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서 중에서 한 편과 오경 중에서 한 편을 골라 시험하는 것이고요. 생진과 중에서 진사과는 고려시대 제술, 논술할 때 술입니다. 논술할 때 술, 계승한 것으로 시부, 송책 이렇게 가는 그런 문예시험 일종의 논술시험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이게 시도 있고 부, 송책, 여기는 시무책 이런 게 논술이죠. 시험하는 것입니다. 생진과는 일종의 양반 자격시험의 성격을 띠며 합격된 생원과 진사는 선배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았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생원의 권위가 진사보다 우위였는데 후기에 가서는 진사가 우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뭐 김진사, 이진사 나오나 노래 나오잖아요. 최진사댁 셋째 딸, 예, 다 진사 그렇게 쓰였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생원은 연세가 많은 분들 셋님 하면은 생원님을 줄이면은 셋님, 그렇게 셋님의 유래가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에서 배우는 책, 자, 이 중에 소학이 매우 중요하고요. 대학, 논어맹자, 중용, 사서하고 시경서역, 서경, 주역, 춘추얘기, 오경이 중요한 과목이었고 건사록과 사서, 역사서 등도 학습하였는데 성균관, 서울의 성균관과 서원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매우 적습니다. 차이는 좀 있는데 성균관과 서원은 좀 더 심화 과정을 배우는 거죠. 좀 더 심화 과정은. 자, 그 중에서 요 소학과 가래는
가정의 예의죠. 예법, 그 관원상제 예법, 가례는 조선 초기부터 학생들에게 권장된 책으로서 각종의 고강 시험에 학교 시험 아니면 과거의 시험 과목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따 소학을 보시겠습니다. 이 뒤에 가서. 자, 다음에 그 향교의 건물 배치를 보겠습니다. 건물 배치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우선 평평한 지역하고 약간 영천같이 이렇게 구릉, 약간 언덕배기하고 달라요. 보통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 공자님을 언덕배기 위에 모시겠습니까? 밑에 모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언덕배기가 있는 향교다. 공자님 사당을 대성전을 저 위에 모시겠어요? 밑에 모시겠어요? 자연적으로 높으신 분이니까 위에 모시잖아요. 평지는 앞쪽에 모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대성전이 어디에 오는지 따라 가지고 보면은 나주 향교는 전자, 영천은 후자에 났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나주는 대성전이 앞에 오고요. 영천 향교는 언덕배기에 있어가지고 대성전, 공자님과 그 제자분들을 높은 곳에 이렇게 모시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학문 공간, 전학, 후에 저 뒤쪽에는 사당 공간, 묘 해서 전학, 후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학 앞쪽에는 배우는 공부하는 공간, 뒤쪽에는 대성전이 있는 사당 공간. 자, 보시면 영천향교 경우에 문묘인 대성전과 그 앞쪽에 좌우 대칭을 이루는 동무와 서무가 있는데 한 영역을 이루어 성현에 대해 제향을 지내는 기능을 갖춘 후묘가 되고, 명륜당과 그 앞쪽에 좌우 대칭을 이루는 동제와 서제, 기숙사죠. 또 다른 한 영역을 이루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인 전학이 되는데, 그래서 영천향교는 앞쪽에 공부하는 공간, 뒤쪽에 대성전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 전학 후묘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제와 서제는 기숙사 시설로 보통 보면은 동제에는 양반 자제, 서제에는 평민 자제가 왔는데, 저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들이 이 텃세가 심해가 향교에 평민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다른 지방의 향교 보면은 이제 서재에 평민들이 있는데, 이제 좀 좋게 말해가 뼈대 있는 가문의 양반들 애들이 오면은 평민하고 배우기 싫거든. 그래서 가들은 향교 안 오고 서원에 갑니다. 아예 요새 같으면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 자제가 별로 없는 경우 서민들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잖아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동제에는 이제 서민들이 별로 없을 때 상급생, 서제에는 하급생. 그래서 동쪽이 서쪽보다 높습니다. 방향으로 파가. 자, 명륜당은 왜 이름을 명륜당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발걸명 일륜할 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를 밝게 드러내어 가르치는 강당이다 해서 명륜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기본 윤리에는 삼강오륜을 비롯하여 오상이 존재하는데, 오상은 유교의 덕목을 5가지로 지백한 것으로서 항상 상자, 항상 지켜야 할 5가지의 올바른 도리라는 뜻이며, 맹자께서 주장한 인의 예지, 여기다가 사단에다가 또 한나라 시대의 동중서가 신의 덕목을 플러스 해가 5가지가 나왔습니다. 인의 예지신. 오상의 근본 덕목을 동서남북 중에 배치하여 서울 도성의 출입문과 종각의 이름을 붙였던 것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조상님들의 지혜로운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서울 도성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누가 지었겠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성리학자 정도전. 이름도 무한도전할 때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정도전이가 고민 끝에 이름을 정말로 잘 지었어요. 제가 봐도. 안타까운 것은 정도전하고 포원 선생하고 공부를 같이 배웠는데 갈 길이 달라요. 갈 길이. 그 군왕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정도전은 왕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합니까? 역성혁명으로 바꿀 수 있고, 포원 선생은 이 몸이 100번 죽어도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고 연려는 두 남편 섬기지 않는다. 그게 포원 선생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도전과 포원 선생은 삼봉 선생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공부 열심히 했고 두 분 다 진짜 두뇌가 명석하시고 인품도 뛰어난데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가지고 서로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정도전이 서울 이 도성에 문의 이름은 참 잘 지었어요. 자, 인의 예지 보세요. 이거 딱 보시면은 동대문은 인, 어진 마음을 일으키는 문이다. 일으킨다 해서 일으키흥, 흥인지문이고요. 서대문은 의, 정의, 의를 두텁게 갈고 닦는 문이라 해서 돈이문. 그래서 여기 의, 이 정의를 위해 싸우잖아요. 의병들이, 의병. 이따 뒤에 나옵니다. 의병들이 왜 나올까? 여기 의가 나오잖아요. 의병. 정의를 위해서는 싸운다. 그 다음에 옛날 선비들은 할 말 있잖아요. 국왕에게 할 말이 있으면, 자, 예를 들어가 대표적으로 최익현 선생이 흥선대원군 정권 잡은 지 한 10년 건방에 물러나라고 상소를 올릴 때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상소 들고 도끼도 들고 가요. 상소 올리고 도끼 딱 옆에 놓고 대궐 문 밖에 계속 엎드리고 있어. 그 뜻은 왕께서 저의 상소문을 보시고 안 들어주면은 이 도끼로 내보고 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는 많은 선비들은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의병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보셨죠. 남대문, 숭례문인데 예를 숭상하는 문.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동방 예의지국,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은 지혜를 넓히는 문이라고 해서 홍지문, 천자문의 넓을 홍, 홍익인가 할 때 홍익인가 홍자입니다. 자, 이제 가운데에 이게 믿을 신자지요. 신은 광명지심으로 중심을 잡고 항상 가운데에 바르게 위치해 밝은 빛을 내므로써 믿음을 주는 마음이다. 요 오상은 다시 뒤에 가서 싸가지 교육에 나옵니다. 싹아지의 네 가지. 여기 인의 예지에 아까 신이 이제 플러스가 됐죠. 그래서 그 인의 예지는 인간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네 가지의 싹인데, 싹아지,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 아지가 뜻이 어리다, 사랑스럽다, 예쁘다. 경주 김씨 시조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김알지 잘 아시네요. 김알지도 저는 김아지로 봅니다. 그 계림숲에 계림에서 나왔는데 금계짝에서 나와가 금빛 나는 계자 김씨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참 이렇게 진짜 사랑스럽다, 귀엽다. 알지, 아지인데 그 당시 신라 말로 이거 쓰기가 아주 어려우니까 경상도 말로 김알라, 김알라가 김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제가 암만 생각해도 그거 김알지 이름을 그거 말고는 풀이할 게 없어요. 한자 말로 옮기다 보니까 김알지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어쨌거나 자,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는 다 사랑스럽고 어리고 귀엽다. 그러면은 새싹이 트잖아요. 인간의 마음의 본성에서 인의 예지 새싹이 트는데 이 새싹이 노라면은 싹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애들 인의 예지 이런 게 없으면은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뒤에 또 그거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습니다. 자, 향교의 문묘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바빠서 막 넘어가는데요. 자, 우선 대성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그 위패가 대성지성 문선왕인데 요거를 이제 크게 이루어 가지고 대성했다. 와, 크게 성공했다 할 때 크게 이루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크게 성공해가 크게 이루어 가지고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당나라 요 739년에 공자가 문선왕으로 추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왕이 아닌데 이제 워낙 이제 이분이 중국의 성인이니까 왕으로 추대한 거죠. 그래서 유학의 학문으로 저는 풀이 이렇게 합니다. 유학의 학문을 널리 베풀었다. 베풀선. 유학의 학문을 유학자니까 유학의 학문을 널리 베푸신 왕이다.
대성 크게 이루어가 성인의 경지에 이르시는데 유학의 학문으로 널리 세상에 이렇게 전파하신 그런 분이다. 이분이 이제 가장 핵심 멤버고 주양으로 모시고 그 뒤에 이제 안자, 안년이죠. 정자, 정삼, 그 다음에 자사, 공자의 손자입니다. 본명은 공급이고 공급, 그 다음에 맹자, 맹가죠. 이 본래 이름이 맹가. 이렇게 요 5성은 기억을 하세요. 5성. 자, 다시 공자님, 안자, 정자, 그 다음에 자사, 그 다음에 맹자, 요 5분. 요 5성은 또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 5성이 향교에서는 5성만큼은 아시는 게 좋고, 나머지 분들은 참고로 그냥 이런 분들이 공자의 제자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있고 뭐 쭉 나옵니다. 요거 설명할 시간이 별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전 앞쪽 좌우에 있는 양무, 동무와 서무, 여기에는 공자의 제자를 위시하여 중국의 명연 47위와 한국의 명연 9위 등 9위를 각각 동무와 서무에 종향함으로써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인물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중에 신라 인물 2분, 고려 인물 2분, 조선의 14분인데 이렇게 쭉 있고, 고려시대의 안양, 포원 선생 보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분들 이렇게 쭉 보세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거는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석전제 행사를 1961년도에 대한뉴스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시내 성균관대학교 대성전에서는 공자 탄생 251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추기 석전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추앙하며 경건이 받들어진 이날 식전에서 초원관은 이 문교부 차관, 아헌관에는 최성균 관장, 정원관에는 안 부관장이 집전했는데 64명의 추는 8일문은 외국 손님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금 더 하고 휴식 갖겠습니다. 자, 석전이란 이름이 나오죠. 왜 생겼는지. 야채나 산나물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차리는 거죠. 펼석자. 폐를 올린다는 의식에서 유래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언제 주로 지내는가?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 한 달을 30일 잡으면은, 자, 잘 보세요.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10개지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가 12개고. 그래서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기 10개니까 한 달에 3번 나오겠지요. 그러면 정 중에 하루에 일진이, 정이 붙는 일진이 3번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상정일에 보시면은 2월과 8월 처음으로 정자가 든 날 일진에 이날 이제 석전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때 음악을 문묘제리학이라고 합니다. 중요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전 대제의 제사의식 과정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문 있는데 요거는 전에 향교에 오래 근무하신 전민욱 씨 아시는 분 계시죠? 전민욱 씨의 협조로 이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분께도 고맙게 제가 생각합니다. 자, 요거 빨리 보고 쉬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 당군 기원, 몇 년, 몇 월, 며칠, 관직 이름을 적고요. 누구는, 뭐 예를 들어가 경주시장, 누구는 감히 대성지성, 문선왕께 밝게 고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니 문선왕의 공자님의 도는 모든 왕중이었다며 만세에,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하지요. 왜 만세 부르겠어요? 여기에 만세는 대한민국이 만년까지 가라고 만세.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임금 오래 살아라고 만세 부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천세, 중국 황제는 만세. 그게 약소국의 슬픔,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왕은 천세, 중국 황제는 만세. 어쨌거나 이제 자, 만세에 만년까지 우리 인류의 스승이 되십니다. 이에 첫 상정일을 맞이하여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기로 삼가, 희생, 짐승과 패백, 비단 종류, 예제, 술, 자성, 곡식 등 여러 가지 제물을 공경히 진설하여 차려가지고 깨끗하게 올리오며 앞에 그 시대 옛날 그 현인들 쭉 나오지. 아까 5성 있지. 5성. 마지막에 아까 맹자 나왔지. 5성. 5성께도 함께 드리오니 흠양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래루는 그 영천 향교 들어가는 거 이제 출입문인데 외산문. 자, 이게 풀이가 참 재밌습니다. 유래루 해가지고 공부하러 오는 자는 막지 않고 공부하기 싫어 가는 자들은 잡지 않는다. 내자 물거 왕자 물추에서 따온 이름인데 요거는 남쪽으로 난 덜창이란 뜻으로 이곳을 통하여 어두운 방 안에 한 줄기 햇살이 들어오니 어두운 머리를 밝게 해준다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해서 유래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할 때 지금 촬영 중이라 제가 참 말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건전하게 말씀드리면은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 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이 말이. 자, 이제 대성전 동무와 서무는 이제 역시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동제와 서제는 기숙사인데 동제가 선배들 아니면 양반들, 서쪽에 있는 기숙사는 평민들이 없을 때에는 후배들이 여기 머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중요한 동영상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It's clear that we are now to approve the decision, and therefore I declare decision 43.8b.21 adopted as amended. 한국의 서원, 대한민국의 유산을 넘어 세계의 유산이 되다. (500년이란) 긴 역사를 견디며 온전하게 계승, 보존되어 온 한국의 서원. 성리학이 바탕이 된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의 전통을 이어온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인이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 시작해 마침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무려 9년이 넘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산을 넘어 아름다운 세계유산으로 재탄생한 한국의 서원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자, 서원 보셨지요? 한때는 그 서원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이렇게 시선도 좀 꽤 많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방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또 이제 밝은 소식이 들리고 많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원이 이렇게 어떻게가 나왔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으니까 제가 엑기스만 탁탁 짚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향교의 교간의 질적 저하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 이유가 과거 시험에 문과 합격자 이 생원과 진사들이 중앙의 행정관료로 진출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지방 향교 교관직을 아주 한가한 한직으로 간주하여 부임하기를 원한 사람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향교의 교관직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유교적 지식과 소양이 부족한 인물들이 교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교육 수준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능한 학도들은 교수 능력을 상실한 향교를 멀리하고 서원이나 정사와 같은 사학기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따 다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향교와 서원의 위치가 차이가 많죠. 향교는 보통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 있어요. 서원은 주로 어디 있습니까? 첫째, 산수가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라도에는 평야가 많아가지고 좀 다릅니다만은 일단 영남 지방을 봤을 때에 대체로 서원은 산수 풍광이 좋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향교는 요새 말로 하면은 그냥 국가의 교육부에서 정해준 교육 과정대로 융통성이 없이 그냥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교수진도 가르치는 분들이 아까 보셨죠. 생원진사가 향교에 선생하기를 별로 원치 않는 이유가 높은 벼슬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과에 가려고 하고 높은 벼슬에 대한 야망 때문에 지방의 향교는 우수한 교수진을 이렇게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았고, 서원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죠.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일단 조용하고 가면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탁 됩니다. 그리고 서원의 누각에 올라가면은 거기는 일종의 휴식의 공간이면서 명상의 공간인데, 딱 들어간 출입문에 보통 누 있잖아요. 딱 올라가면 다락이죠. 다락 같은 누각에 올라가면은 주변의 경치가 너무나 보기 좋고, 경치만 이렇게 봐도 환경 친화적인 자연과 벗삼아 놀기에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향교하고 첫 번째 차이점은 위치가 대부분은 영남 기준으로 풍광이 아름다운 산수를 배산 임수, 산수를 배경으로 많이 서원이 있고요. 향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향교가 있고, 또 고을의 수령들이 자기 그 지방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향교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향교는 좀 시끄러운 곳에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그냥 공부는 되는데 정말로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그런 성리학적 깊은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풍. 자, 두 번째 깊이 이유. 첫 번째는 유능한 교수진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학풍인데요. 유학자들은 사제관계와 학맥, 학설, 선생님의 그 학설이죠. 학설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일단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으면 평생 동안 스승과 제자로서 예를 다하면서 그 학설을 신령과 같이 신봉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체가 되는 향교의 선생들보다 심오한 매우 깊은 성리학 이론이나 학통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향교는 어렵고 서원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숙식 문제인데, 향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향교 내의 기숙사, 동제, 서재, 숙식을 해야 하는데 동제나 서재의 제실은 수십 명이 기숙하기에 너무 좁았고 숙식에 드는 비용도 막대하여 중앙정부나 지방관청에서 전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원이 성립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 그 보면은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사림 세력의 정치적인 성장과 향촌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 자, 사림의 계보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 국사에 등장하는 사림의 중요한 계보. 자, 우선 포원 선생이 먼저 나옵니다. 포원 선생의 제자, 성리학을 공부한 야은 길제죠. 그 다음에 그 길제의 제자가 김숙자고, 김숙자의 아들이 영남학파의 종조인 김종직이고, 그 제자가 김갱필, 정여창, 김일손.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김갱필의 제자가 유명한 조광조. 다시 보겠습니다. 포원 선생의 학맥이 그 밑에 제자 길제로 이어지고, 길제가 구미 선산 사람이죠. 자, 길제의 제자가 김숙자고, 김숙자의 제자가 영남학파 종조인 김종직, 김종직의 제자가 김갱필, 정여창, 김일손이고, 요중에 김갱필의 제자가 유명한 조광조입니다. 자, 이 조광조가 어떤 주장을 했는가?
그 유학의 경전 중에 소학, 이따 뒤에 보시겠습니다. 소학을 매우 장려했고 사제간에 도를 확립하고 성리학자를 문묘에 제양해야 된다. 그래서 정몽주를 비롯하여 살인파의 김갱필, 정여창을 문묘에 이렇게 향사, 이렇게 제를 모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배경이 돼가지고 서원 성립에 이게 많은 그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서원의 시초는 조선 중종 37년 1542년에 고려시대의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성리학의 선구자인 문성공 안양선생이 젊어서 공부하던 백운동 그 동네에 풍기군수로 갔던 주세붕이 안양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묘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1543년에 송나라 주자의 백록동 학교를 참고하여 학생들에게 독서와 강학의 편의를 주기 위해 백운동 서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데서 서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이 다시 이제 풍기군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가의 인정과 지원을 의미하는 사액, 쉽게 말하면은 나라 임금이 액자, 이렇게 서원의 이름을 써가지고 액자를 하사하는 그것이 사액입니다. 사액, 하사할 때 사자, 액자할 때 현판이죠. 현판, 액자. 그래서 사액을 요청했죠. 그래서 서원은 본래 향촌 유림들에 의하여 사립학교죠. 사학교육기관으로 건립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원이 지닌 유학교육과 선연봉사, 향사 모시는 것, 기능이 조선 왕조의 유교 정책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지방 교화와 연관되므로 1550년에 조선 명종 임금은 이황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현판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소수서원. 그래서 원래 이름이 백운동 서원인데 명종 임금이 직접 이렇게 소수서원이라고 현판에 친필로 액자에다가 딱 써가지고 하사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액서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유학 서적, 유교 경전책, 그 다음에 땅을 하사했고 농사를 지어야죠. 그러면 노비, 또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노비, 그 다음에 여기 농사진 서원의 땅에는 여기에서 일하면은 그 면역, 군대 가는 일이나 부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금도 면제가 됩니다. 그런 특정까지 부여함으로써 최초의 사액서원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사액서원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태계 이황 선생은 유학의 덕목을 수행하기 위한 이제 강당, 명륜당과 선연의 존경으로서의 사묘를 구비한 서원 체제를 정식화하고 서원의 이제 일종의 요새 말로 하면 학교 교칙이죠. 원규를 만들어 서원에서의 학습 활동과 그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사액하는 일, 국가에서 서원의 액자를 하사받는 것, 일 자체가 국가의 공인과 특혜를 의미하고 서원의 권위를 높여주며 그 사액 서원에 출입하는 유생들의 사회 활동에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서원들이 나라의 그 사액을 받기를 간절히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서원의 발달 시기는 16세기 중반 선조 때부터 17세기 중반 효종 요 사이에 많이 서원이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서원의 기능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적 기능. 서원의 교육 내용은 성리학과 도학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자, 향교와 같은 이제 국립학교죠. 관학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학은 법령의 규제에 의해 통제를 받았지만 서원교육은 자율성과 특수성, 자율형 사립과 같이 자율성과 특수성이 존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황 선생이 만든 이산 원규, 이 서원에 대한 규정에 여기 제시한 이 교재의 범위와 학습의 순서가 정형화되었습니다. 이 사서 오경과 소학, 가래를 주된 교재로 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례고 서원은 상강오륜과 인간관계의 확립이 교육 과정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유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 과정으로 선비의 생활 윤리를 배우는 소학을 매우 중요시 했기 때문에 저 뒤에 마무리하면서
소학의 원문을 조선시대 우리 한글로 풀이했는 소학 은혜를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원 공부의 핵심은 경전 읽기, 글짓기, 시짓기, 글씨 쓰기였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주로 시짓기와 글짓기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주로 경전 읽기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유교 경전이죠. 공부 방법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하고 익힌 후 강회에 모여 문답 형식으로 공부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공부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짧으면 영재교육은 2년, 보통 길어지면 10년까지 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적 기능. 서원의 종교적 기능은 이 사림의 도학자를 모시는 봉사, 제사 모시는 거죠. 선연에 대한 제향이 중심이 됩니다. 제향에는 분향과 향사가 있습니다. 분향, 향을 이렇게 이제 불사르는 거죠. 제사 음식을 올리지 않고 사당에 올라가 향을 불사르고 신위를 살피는 간략한 제사로 매월 초하루하고 보름에 행합니다. 향살은 서원의 구성원과 향촌 사회의 유지들이 참석하여 지내는 제사로 향사에 참석할 자격을 보고 사람을 뽑아서 매년 봄, 가을에 지내는데 서원의 대외 행사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사회적 기능. 서원은 선현의 학통을 계승한 유생들이 강학 활동을 매개로 향촌 사림 사이에 그 인간관계 교제와 함께 인간관계를 넓히고 학문적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학파와 붕당을 형성함으로써 사림 세력의 확대와 결속을 다집니다. 서원에서 나라의 이제 정치에 대해서 시정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조정하여 수렴된 향촌 사림의 공론이 상소를 통하거나 또는 같은 서원이나 같은 학파 출신의 중앙 선배지요 관료에게 전달됨으로써 지방의 여론에 바탕을 둔 붕당 정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림 양반들은 서원의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유교적 향촌 질서 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서원의 입지 조건. 이거는 향교하고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향교는 사람들이 많이, 민가가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서원은 영 다르죠. 서원의 입지 조건은 제향 인물의 고향. 예를 들어가 인고서원 포원 선생 그 출생지가 어디죠? 효자리비가 어디 있습니까? 인고 우항동, 예, 잘 아시는 우항동이 있습니다. 효자가 태어난 동네 우항동인데 그 유명한 성리학자의 고향, 성장한 지역, 그다음에 그 이제 제향되는 인물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사학을 세워 후진 양성을 한 곳이나 그분이 지방 관리로 근무할 때 선정을 베풀었던 곳 아니면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사화나 당쟁으로 희생되어 유배 갖는 그 지역에서 주로 서원이 건립되었습니다. 보통 자기 고향 인물, 그 다음에 성장한 지역, 그 다음에 그분이 후진을 가르친 곳, 그쪽에 서원을 많이 세웠어요. 요거는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사화, 당쟁, 희생된 분 가끔 가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서원 입지의 자연환경 조건으로 조용한 지역이나 주위 환경이 아름답고 산수의 풍광이 뛰어난 곳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인간의 심성을 맑게 해주고 풍수지리에 따른 산세의 전기는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향교는 관학이기 때문에 관하에서 감독을 해야 하고 강학뿐만 아니라 지방민의 교화 사업을 위한 행사가 꾸준히 계속되므로 대부분 향교는 읍성 안쪽이나 읍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서원의 공간 배치. 여기에 공간 배치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100%가 안 그렇고 일반적으로 서원은 이렇게 공간 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원의 경관은 기본적으로 유생들의 장수하는 것은 마음을 수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저장할 때 장인데 뭐 쉽게 풀이하면은 뭐 공자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 덕불고 필요린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고 그를 따르는 이웃이 있다. 이건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냉장고 보관하듯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을 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의 좋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저장을 해서 수양을 한다고 보시면 돼. 저는 그렇게 그냥 쉽게 풀이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수를 위한 강학 공간, 선현을 배양하고 제사하는 제양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서원 들어가면 이제 누각이 나오죠. 처음에 서원의 눈은 사방으로 트인 건축으로서 주변 자연 속에 건축 공간이 그대로 스며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축은 건물 자체를 밖에서 바라보는 감상의 대상물이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서원 건물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자연을 통해 자기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세계를 관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원의 바깥에 있는 외산문, 외문을 들어서면은 유식 공간은 뭔가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유식은 논류 휴식할 때 휴식인데,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자,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이 왔어요. 향교는 주변 둘러볼 데가 별로 없습니다. 서원은 딱 나가면은 다 산천이라, 그래서 휴식 공간도 되고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놀면서 뭔가 자연과 자기가 마음속에 대화도 할 수 있고 일종의 자연과의 대화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유식 공간이라 합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누각에 올라가면은 누각에 저 경치가 이제 쭉 보이니까 그 누각을 중심으로 그렇게 아까 얘기했는 그 여기 유식 공간, 강학 공간은 공부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누각은 보통 보면은 경치가 좋은 곳이 딱 이렇게 높은 곳에 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학 공부하는 공간을 지나가지고 내산문, 내문을 들어서면은 이제 제양 공간이 나옵니다. 서원에서 강당은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토론하고 서원의 원생들의 강학 공간으로 서원 내 중심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글을 배우는 곳이며 아울러 서원 선생님의 거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원의 강당과 사당 사이에 제실이 있습니다. 제실은 강당과 함께 교육 공간의 핵심을 이룹니다. 강당을 중심으로 좌우의 제실을 동제와 서제, 이거는 향교하고 이름이 같지요. 동제에는 서재에 기거하는 학생보다 선배가 보통 여기 기거합니다. 서원에는 일반 평민이 없습니다. 향교는 있는데 서원은 다 양반 자제만 갑니다. 거의 안 받습니다. 갈 수도 없고 분위기가. 사당은 선현의 시인이를 모시고 제사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선현들의 모습을 직접 찾아 배울 수 있어 존현 숭배의 마음과 학업의 욕을 고취시켰습니다. 배향은 보통 한 사람이 주향으로 시작한 후에 존숭하는 인물이 생기면 추가로 배양하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 인고서원의 가장 핵심 인물 누구시죠? 포원 선생을 모시는데 그 여기에 가면은 충문이 나와요. 그 영의정 황보인 그분도 모시거든요. 자, 이 밖에 서원을 구성하는 시설로 서적의 강행과 수집,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장판각,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제수를 마련하고 기물을 보관하는 전사층 혹은 제기고, 원생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해 또는 사회 모여가지고 하는 장소, 누각, 누죠, 누, 제향구역의 정문인 내산문, 혹은 여기는 이제 신을 모시는 문이니까 내신문, 외부에서의 출입구역인 외산문, 바깥 출입문, 성스러운 영역임을 알리는 홍살문, 서원의 관리와 노비의 거처인 그 옆에 담장 밖에 보통 있어요. 고직사 등이 있습니다. 서원 영역에서 중요한 공간 가운데 유식 공간, 아까 얘기했습니다. 누각을 중심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강학 공간을 앞부분에 배치한 것은 유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일이 많아서 항상 활달하고 생동하는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제한 공간을 뒷부분 둔 것은 유생들의 출입을 제한하여 그곳이 항상 존엄하고 신성한 느낌이 들게 하도록 보통 제한 공간은 뒤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인고서원 충문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민욱 선생님의 도움으로 오래됐어요. 받은 지가. 그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제가 여기 인용을 합니다. 자, 해석을 보시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후황 누구누구는 감히 선사 문충공 포원 정몽주 선생님께 밝게 고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니 포원 선생의 배움은 천리와 인사에 나아갔으며 충절은 해와 달을 관통하였습니다. 전세에 빛이 났고 후인을 계도하였으니 영세토록 영원토록 추모하는 마음이 지극합니다. 삶과 희생,
희생, 짐승 올리는 거죠. 산짐승. 그다음에 폐백, 비단 종류, 예제, 술 종류, 자성, 곡식 종류 등 여러 가지 재물을 갖추어 공경이 진설하여 깨끗하게 올리오며 충정공 지봉, 영의정 황보인 이분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수양대군 세조에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험양하옵소서. 자, 도잠서원 이 충문을 보시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후왕 누구누구는 감히 선사 문광고 지산 조호익 선생입니다. 조호익 선생께 밝게 고하나이다. 업대를 생각하니 덕을 충실하게 길러 두터웠으며 실천함이 진실하였습니다. 표리 것과 속에 구별이 없었으며 평안한 것과 위태로운 것에서도 한결 같았습니다. 삶과 희생, 짐승과 폐백, 비단 종류, 예제, 술 종류, 자성, 곡식 종류 등 여러 가지 재물을 갖추어 공경이 진설하여 깨끗하게 올리오니 험양하옵소서. 자, 이렇게까지 하고 잠시 여기 보시면은 2019년 청년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 선비 정신을 랩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는 학생 1등을 했어요. 그걸 한번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들으면 저거를 노래라고 하나 싶어도 중요한 것은 선비 정신의 중요한 내용을 노래를 나름대로 희한하게 잘 불러요. 상장 최우수상 지난해 청년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 선비. 축하드립니다. 네. 청년 래퍼 김동완 군에게 선비는 어떤 영감을 준 존재일까? 옛것에 좋은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조금 물론 사실 그때랑 시대가 엄청 많이 변하긴 했지만 현대에도 그대로 갖춰야 될 덕목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증진하고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가사를 넣었습니다. 반갑소. 소위 김시성을 쓰는 선비유. 네, 그대들에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소마. 그대들 또한 여전히 정백리가 되기 힘쓰고 있소? 응? 정백리가 무엇인지 모루? 어허.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하늘은 없어. 반만년의 역사 속 우리네 민족의 삶, 우리네 정 민족의 알이란 고개를 넘나들며 오르내림 속 전해지던 조상님들의 지혜와 청렴 성품과 행실이 넓고 맑으며 탐욕이 없이 개인적인 차이를 넘어 차별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공적 본인의 몫을 다하는 책임 함께 지키는 약속 욕심을 버리는 절제 공공을 위한 배려 21세기의 청백리 그대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붉은 피를 진흙기에 부르는 하늘 아래 깨끗하게 지내는 것 잊지 마시오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하늘은 없어 잊지 마시오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하늘은 없어 붉은 피를 지니며 부르는 하늘 아래 너 깨끗하게 지낼지 어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뭐 저걸 노래라고 하나 싶은데 그래도 가사가 좀 괜찮고요. 일단은 저런 가사를 노래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게 참 저는 신통합니다. 신통하고 참고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도 영천향교에 80년대 제가 중반 때 충효 교실 강사로 갔었는데 지금도 향교에서 해마다 보면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바뀌었는데 코로나가 좀 유행하기 전에는 향교에서 여름 방학 때면은 학생들 대상으로 충효 교실을 대부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혹시?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첫째, 시간이 있어도 별 재미가 적다입니다. 내용은 충효교실의 말씀은 너무나 좋은데 첫째 재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 이거는 그냥 얘기만 듣고 흘려들었어요. 저쪽에 유명한 수련원에
제가 이거 지금 촬영을 하니까 말은 못 하겠어요. 혹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이순기가 와석하노 하면 안 되니까 그 수련원에 갔는데 그분 그 이제 원장님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그때 제가 영예중학교 교감할 때 간부 학생을 데리고 1박 2일을 갔어요. 갔는데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9시 좀 넘었어요. 그 원장님 특강 그 제가 이제 교감이니까 앉아가지고 애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한 10분 좀 지냈나 대부분은 엎드려가 자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송구스러워가 깨우고 돌아서만 자고 그 가슴도 아프고 그게 이제 교수법이거든요. 교수법. 그래서 옛날 교수법이 지금 애들에게는 통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안 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유는 앞으로 향교, 서원, 영천도 있지요. 충효문화수리는 그것도 제가 그 전에 그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재미있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입니다. 교육의 가장 큰 고민.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할까? 그렇다고 너무 재미가 있으면은 또 내용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항상 고민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많이 활동을 시키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게 할까?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교, 서원, 충효문화수련원도 어떻게 하면은 고객 감동, 고객 만족 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의병 얘기가 나옵니다. 의병. 이제 오늘 그 앞에서 있는 서당, 향교, 서원을 보면은 다 이제 유학 교육이잖아요. 유학 교육. 엄밀히 말하면 유학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사는 모시는데 한 번은 공자 제자가 공자께 여쭤봤어요. 사후의 세계에서 세계의 대가 여쭤보니까 공자 말씀이 나는 사후 세계 잘 모른다. 종교는 사후 세계가 없으면은 종교를 하면 어렵었거든요. 그래서 공자께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신 게 없었고 잘 모르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학은 생활 철학, 생활 실천 철학에 가깝고 종교라고 보기에는 제사 빼고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제 그 영천의 의병이죠. 의병. 임진왜란 때 의병, 그다음에 구한말의 의병 쭉 나오는데 영천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국적으로 의병 활동이 많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영천으로 이렇게 좁혀서 봤을 때에 그렇다면은 영천의 의병 운동 그 원류가 그 정신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게 제 연구 과제고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역사 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민했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따가 뭐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의병 항쟁에 대해서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한국 통사 여기에 통사는 가슴 아픈 역사지요. 일제에게 나라 뺏겼으니까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한 박은식 선생이 뭐라고 하셨느냐? 의병은 우리 민족의 국수요. 국수 아주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이게 이제 이렇게 정수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거고 국성 사람에게 성격이 있듯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성격, 우리 국가의 위대한 성격 국성이다라고 하면서 나라는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대항하면서 그 다음에 몽고, 청나라, 항일 투쟁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 어느 침략자로부터도 정복당하거나 굴복하여 동화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병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활동을 보여준 것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의 의병과 구한말의 의병입니다. 자, 의병의 신분은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어 의병 활동을 벌이는 기간에는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병의 바탕을 이룬 것은 민족의 저항의식이며 이를 촉발시킨 것이 의병장이었습니다. 의병장은 대개가 전직 관료 출신으로서 문반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무인들은 소수였습니다. 영천에 누가 있어요? 무인 출신? 권홍수 장군, 예, 계시죠. 그리고 덕망이 있어 자기 고장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선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유교 교육을 통하여 유교의 도덕적 교인 근황 정신이 깊이 뿌리를 내린 것도 의병 봉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근황 정신, 나라를 지켜야 백성이 살지 어떻게 나라 없이 백성이 살 수 있느냐. 그리 나라에 대한 충성, 이 근황 정신이 상당히 중요한 정신적인 지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빼앗겼던 영천성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정세하 선생과 정의범 부자의 활약,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대표로 활약과 1905년 일제의 을사늑약 체결 이후 고종 황제로부터 의병을 일으킬 것을 비밀리에 명령받은 정환직 선생과 아들 정용기 부자의 의병 활동은 많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 660년 황산벌 전투 있죠. 지금 논산훈련소 근방입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 개복 장군의 5천 결사대에게 그 신라 군대가 싸워가지고 4번 싸워가 4번 다 졌어요. 그때 고전을 면치 못하던 신라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신라의 흠춘 장군의 아들 방구를 적진에 보냅니다. 거기에 전사했고 푸밀 장군도 아들 보내지요. 16세의 관창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세하 선생, 정의번 요 부자, 정환직 선생, 정용기 부자 이런 분들의 활동이나 그 화랑들의 활동, 흠춘 장군의 아들 방굴, 푸밀 장군의 아들 관창, 뭔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논산 훈련소를 나왔는데 논산 훈련소가가 있어요. 백제의 예터전에 계백의 전기 맑고 관창의 어린 뼈가 지하에 헌연한 이렇게 나가요. 백제의 예터전에 계백의 전기 맑고 관창의 어린 뼈가 지하에 헌연하니 이렇게 나거든요. 아무튼 이제 관창 나왔고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따 화랑 얘기가 나오는데 자 임진왜란 때 영천성 수복에 공을 세우고 경주성 탈환 작전 과정에서 아버지 정세하 선생을 구하고 전사한 아들 정의번 선생에 대하여 청백리 이형상 선생 잘 아시죠? 호연정 관계도 있고 제주 목사 지내셨고 이분은 효와 충을 동시에 죽음으로써 이룬 정의번 선생의 인과 용맹을 의롭게 여겨 감동적인 시를 남겼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장부가 되기도 어렵고 대장부가 되더라도 유식하기는 어렵다. 유식은 하더라도 효도를 다하기가 어렵고 효도는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기는 더욱 어렵다. 죽음으로 충성을 온전히 하기는 어려운 중에 어려운 일이지만 온전히 하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하는 것은 어렵고도 또 어렵다. 그 다음에 1907년 음력 11월 16일 영천문화원 조양각 건너편 여기에서 일본군에게 총살되기 하루 전에 남긴 정환직 선생의 절명시는 우리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비록 몸은 죽을 망정 마음마저 변할 소냐. 의인은 무겁고 죽음은 오히려 가볍도다. 나머지 뒷일을 누구에게 부탁할꼬. 생각하고 생각하니 새벽녘이 되었구나. 여기에 보시면은 맹자의 사단 인의 예지가 나오죠. 인의 예지 의입니다. 의 사단에.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정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속오개 요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청도군 운문면 삼계리 그 문복산 입구에 화랑에 세속오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군 이충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님에 대한 효도 친구 간의 신의 임전무태 후퇴하지 않고 전쟁터에 가서 살생을 함부로 하지 말고 선택을 잘하라 그 얘기죠.
자, 요 보시면은 그 중에 5가지 중에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충. 여기에 충자는 조선시대에 문자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문자도라고 하는데 유교적인 측면에서 충은 우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진기지휘충, 진심왈충, 그래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게 충입니다. 이 뜻을 잘 모르고 일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가 충성하잖아요. 그 화랑교육원이 한때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바뀌고 있는 중인데 몇 년 전에 화랑교육원에 젊은 분들이 어떻게 하셨느냐. 충성은 군대식 용어 아니냐. 왜 군사 문화를 화랑교육원에 쓰느냐. 한때 젊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 말씀들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군대에서 많이 썼으니까. 그런데 엄밀히 보면은 이거 보시다시피 충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게 진기지휘충, 자기가 다할 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상당히 좋은데 왜 저렇게 충을 한때는 멀리 했어요? 그 다음에 인사할 때, 자, 신랑 신부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라 합니까? 신랑 신부 인사합니까? 신랑 신부 격려합니까? 요새 어떻게 많이 합니까? 그게 헷갈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랑 신부 인사, 젊은 분들은 인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인사라는 한자가 그거 특별한 뜻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격려가 너무나 좋은 말이다. 군에서 격려, 이거는 물론 군사 용어 맞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풀이해 보세요. 자, 격려를 지금 신랑 신부 있습니다. 신랑 신부. 자, 신랑과 신부는 서로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를 올립니다. 격려. 그게 나쁩니까? 신랑과 신부는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를 올리겠습니다. 격려. 이게 나왔습니까? 신랑 신부 인사, 이게 어울립니까? 맞절도 괜찮아요. 예,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격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젊은 분들이 인사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그리고 제가 교장할 때도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인사 이리 합니다. 그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참 웃기는 말이다. 그렇다고 내가 말을 못해요. 왜? 교장이 나서가지고 제가 방금 하듯이 교장 선생님께 격려하면은 저 교장 참, 이야, 좀 웃긴다 할 겁니다. 그게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격려도 상당히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를 올리면 좋은 말인데 군대에서 많이 쓴다는 이유로 그렇게 때에 따라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전무태의 계율 속에는 국가의 존립이 개인의 삶보다 우선하며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은 이제 명언이 쭉 나옵니다. 비령자의 명은 위로는 국가를 위하고 아래로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친구, 지기를 위하여 죽는다. 그 다음에 요 소나의 명언은 장부는 모름지기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니 어찌 자리에 누워 집사람의 손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옳겠느냐. 그 다음에 요 뒤에 김영륜의 명은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요 후퇴함이 없는 것이 병사의 본분이니 대장부가 싸움에 임해 죽을지언정 어찌 무리를 따라 쫓겨가랴. 이렇게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그런 그 신라의 화랑들이 아주 많습니다. 화랑과 낭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어에 보면은 이거 많이 보신 글이죠. 이거 많이 보신 글일 겁니다. 논어에서도 공자께서 강조하시기를 이로움을 보면은 대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은 목숨을 바쳐라. 그래서 견리사이, 이로움을 보거든 의를 정의를 생각하고 견위수명, 나라가 위태로움에 빠짐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저는 이게 의병 정신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임진왜란 영천성을 뺏겼는데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그래서 영천성을 뺏겼는데 일본 놈들한테 그런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견리사이 견이수명,
공자의 유명한 명언인데 이런 그 명언이 유학자들의 마음속에 잘 이렇게 저장됐겠죠. 아까 이렇게 저장할 장자에 딱걸수 했지요. 장수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안중근 의사의 친필이거든요. 친필인데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리순 감옥에서 쓴 친필로 이 견리사의 견이수명이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여기 손가락이 이상하지요. 이거 왜 이래요? 혈서를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동지들하고 이제 결성을 맺습니다. 일종의 동지회를 맺어가지고 그때의 단지회라고 단지 자를 단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걸로 혈서를 썼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친필인가 아닌가는 요거 보면은 쉽게 알죠. 손가락이 단지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조마리아 여사거든요. 조마리아 여사인데 자기 아들이 그 하얼빈 역에 내리던 그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이렇게 끝장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얘야, 항소하지 마라.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나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아들을 살아생전에 보고 싶지 않다. 가슴 아픈 마지막 편지글을 써가지고 자기 아들 입으라고 하얀 수위를 지어가 거기다가 편지글을 써가지고 안중근 의사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자기 어머니의 친필 서신을 보고 구차하게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아들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효도다. 진짜 가슴 아픈 그 명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보내신 흰색 수의를 입고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했습니다. 대단한 은바거든. 자, 이제 지금부터 임신서기석 요거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라며 앞으로 전 세계는 한국의 사상이 It's clear that we are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이게 문구인데 두 명의 신라 화랑이 여기에 임신년에 이 돌에 시냇가의 돌에다가 새긴 겁니다. 새겼는데 그 중에 만일 나라가 평안하지 않게 되거나 세상이 전쟁이 터져가 어지러우면 충돌을 행할 것을 하늘에 맹세. 하늘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의병 정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아까 세속오개에 나라의 충성 나오죠. 부모님께 효도, 교위신, 친구 간의 신이 이게 전부 다 충효신이 전부 다 오상이거든요. 오상. 유교의 덕목입니다. 그 신라화랑은 유학과 매우 밀접하고 명상은 불교와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만일 나라가 평안하지 않게 되거나 세상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어지러우면은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것을 충도를 행할 것을 맹세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걸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엑기스가 나옵니다.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 이거를 3년 동안 열심히 독서하자. 이게 전부 다 유학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화랑들은 뭐 주로 뭐 무예를 많이 안 했겠나. 물론 무예도 하겠죠. 무예는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보면은 3년 동안 유학 경전, 독서 열심히 하자고 맹세를 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성을 다하고.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우면 조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충도를 힘써 행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시경, 상서, 예전, 춘추전 유교 경전을 독서를 하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제 충신과 오상유계의 선비 화랑 정신이 있습니다. 효제 충신과 오상유계의 화랑도 실천 덕목에 관한 삼국 유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 제24대 진흥왕은 천성이 풍미가 있어 신선을 크게 숭상하였다. 인가의 낭자들 가운데 아름다운 자를 선택하여 원하로, 처음에 여자입니다. 여자. 원하로, 요새 말로 하면 걸스카웃, 원하로 삼고 사람들을 뽑아 무리를 만들고 그들에게서 인물을 선발하고 효제 충신으로서 가르치려 하였으니 역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요지였다. 효제 충신 나오지요. 유학에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기서는 원하가 나옵니다. 여자고 그 후 여러 해 만에 진흥왕 또한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면 반드시 풍을또를 먼저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시 명령을 내려 양가의 남자로서 덕행 있는 자를 뽑아 화랑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처음으로 30낭을 받들어 국선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초이다. 그래서 그의 비석을 강원도 명주에 세웠다. 이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고쳐 선하게 살도록 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순하게 하니 오상유계. 요 보시면은 오상유계가 나옵니다. 원문이거든요. 원문 보시면은. 그래서 유학의 오상. 유계는 예악 사의 서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새 말로 하면은 아까 이제 제가 싸가지 교육했는데 인, 어짐, 의로움, 그 다음에 예의, 지혜로움, 그 다음에 이제 보신각할 때 신,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신정동국 여지성남의 거를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요 보시면은 화랑이 나오죠. 화랑이 나오는데 아까 여자 단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원하 보이죠. 원하가 처음에 했는데 질투가 되게 심해서 질투가 심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그 후에 갱치, 미모, 남자 하여 다시 잘생긴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장식 이렇게 꾸며가지고 명 이름을 화랑이라고 했는데 그 무리가 무리가 운지 구렁같이 모여들었는데 혹 상마이 도의하고, 자 이거 보세요. 도덕과 의리로서 서로 인격을 연마하고, 도덕과 의리로서 도의로서 서로 인격을 연마하고, 상열이 각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어디 갔죠? 상열이가 노래와 음악으로서 서로 즐기고, 그 다음에 논류자 유오 산수 무원부지, 아무리 먼 곳이라도 명산대천을 국토순례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와 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따 소학에도 나와요. 노래와 음악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이 소학 보세요. 이제 슬슬 정리하겠습니다. 소학 해석이 어디까지 맞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틀리면은 말씀하세요. 자, 공자께서 가라샤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요거는 주격조사, 군자는 세상에 많은 것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치 아니함이 없으나 자기 몸을 공경하는 것이 공경함이죠. 공경하는 것이 큰 것이다. 자기 몸은 어버이인데 어버이의 가지다. 부모님의 그 줄기에서 나온, 어버이에서 줄기에서 나온 가지니 감히 공경치 아니하겠느냐, 아니하랴. 능히 그 몸을 공경치 못하면 이는 그 어버이를 상하는 것이고, 그 어버이를 상하면 이는 그 근본을 상함이니, 근본하는 뿌리를 썩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본을 상함이니 그 근본을 상하면 가지조차 없느니라 하시니, 성인의 규모를, 성인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법도 규모를 요게 제가 이제 한자를 보니까 성인의 그 법도를 우러러고 사모하고 그 뜻이거든요. 여기 우러러 보고 현인의 법도를 모방하여 이 편을 맹가라 만들어 가지고, 경상도 말 비슷하죠. 맹가라 가지고 맹가라서 어린,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뭐죠? 선비. 그때 이렇게 해서 선배. 이게 참 이 귀중한 선비가 나오면 선배를 가르치노라. 그래 여기에 어린 선배는 어리석은, 그러니까 아직은 어려가지고 어리석으니까 잘 모르니까 어린 선배, 이거 나중에 이제 크면 훌륭한 선비가 되겠죠. 그래 어리석은 선비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보실까요? 일단 요거는 한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소학, 매우 중요한 소학입니다. 소학지방은 세소,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응대하며, 입표, 들어와서 효도하고, 출공,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움직임에, 자기가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움직임에서 팬이, 자 어긋나지, 자기가 움직이는데 어긋나는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여력, 그렇게 이런 일을 행하고도 남는 힘이 있거든. 그때 뭐합니까? 공부합니다. 송시, 독서 하여, 그 다음에 영가, 무도 하야, 생각, 혹, 생각에 이게 법도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한글 보세요. 한글이 재밌어요. 소학의 법은, 소학지방, 소학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물 뿌리고 썰며 청소하고
응하며 대하며 사람들을 응대하는 거죠. 들어는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여 움작임에 아까 움직일 동 있죠. 몸을 움작임에 혹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도를 거슬리게 하지 않게 제가 그냥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못 하겠어요. 이게 여기가 좀 헷갈리는데 요 한자를 요거 있잖아요. 동 움직일 동자에 여기 망, 혹, 어긋날 패자인데 요거를 해석해 보니까 요새 말로 해석해 보니까 도에 어긋나지 거슬리게 하지 말 것이며 거슬리게 하지 말을 이게 거슬리게 하지 말을 여기 좀 헷갈려요. 거슬리게 하지 말란 건데 이게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옛날 그 말이라서. 자, 한자 보니까 알겠죠. 한자 보면은 행동을 하는데 어긋날 인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없도록 하라 그 뜻이거든요. 한자 말은 여기에 동, 없설망, 혹, 어긋날 패거든요. 요거를 풀이했는 게 오거든요. 이렇게 요거 아까 내가 혹 법도에 벗어나가 어긋나지 않게 거슬리기 이게 하여튼 말이 이상해요. 이게 요걸 모르겠어요. 제가 요 한자 말은 풀이했습니다. 행동하는데 어긋나지 않도록 법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뒤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국어 선생이 아니고 역사 선생이니까 그냥 한자를 보면은 그런 말인 줄은 이해가 갑니다.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기본을 다 하고 나서 청소하고 이런 거 다 하고 그 뒤에 뭐 하냐? 행함에 남은 힘이 있거든. 이제 힘이 남아 돌아. 그때 뭐 합니까? 시를 외우고 서를 독서를 읽고 글을 읽고 읽으며 읊으며 노래 부르며 재밌죠? 노래 부르며 아까 그 신라 화랑들도 상렬이 가학하며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김했잖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며 춤추며 발굴러 사려를 자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생각 사여 망 혹 유 요것도 생각을 하는데 법도에 어긋나는 잡다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도 넘지 말을 찐이라 말을 그렇게 법도의 생각을 잡다하게 엉뚱한 잡다한 생각을 그렇게 도를 넘지 말을 찐이라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시면 저는 오늘 그냥 대충 이런 건데 요 소학을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요즘 학생들 지방 청소합니까? 지방 청소 옳게 안 하고 저도 아들만 둘 키웠는데 청소를 옳게 안 하고 제가 저 엄마 보고 저 집에 집사람이 전업주부인데 아들 방 계속 치야 제발 방 치우지 말라고 해도 제 말을 안 듣더라고. 제가 졌는데 요새 애들 이게 필요합니다. 물 뿌리고 썰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애 때부터 청소시키잖아요. 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가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제가 이것저것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했습니다만은 뭐 질문이 있습니까? 예, 이 더운 날씨에 오시가 너무 고맙고요. 오늘 서당과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유학의 정신을 말씀드렸고 의병항쟁 정신의 원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그렇게 유교 문화와 관련되는 현장 답사를 가시면은 오늘의 드린 말씀이 조금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